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남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파티장 안쪽에서는 음악이 흘렀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과 벽 하나 너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칼끝이 남자의 목젖 바로 아래 피부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도, 숨도, 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에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 남자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수야.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칼을 든 손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능선에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방식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칼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는 707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이수가 칼을 꺼내기 전에 막을 수 있었고 꺼낸 후에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진호입니다. 이수의 707 동기였고 한때 서로의 생명줄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으며 지금은 이 도시를 장악한 조직의 행동대장입니다. 이수는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장 잠입한 경찰 특공대장입니다. 같은 부대에서 같은 능선을 넘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복도 끝에서 칼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수는 이 칼을 끝까지 겨누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때는 같은 삶을 사다가도 각자의 이유 때문에 인생의 결과는 모두 달라지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꿈꿔왔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집에서 쉬면서 듣고 계신지, 어디 이동하면서 듣고 계신지,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늘 기쁨이 가득하고 행운이 넘치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팀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수의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이수는 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였고 조직범죄 전담팀에서 7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으며 상부에서는 그녀를 두고 감이 아니라 본능으로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팀장실에서 이수가 꺼낸 말은 수사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언어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다가 결국 이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야, 황금파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세계광역시, 건설의 유흥의 마약까지. 내부 자료에 우리 쪽 사람 이름도 2개 이상 올라와 있어. 내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겠습니다. 보장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어제 오후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으니까요. 이수의 어머니 박순례 씨는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고 장사가 끝나면 혼자 그릇을 닦고 단골 할아버지가 오면 밥 한 술 더 얹어주고 가게 앞을 지나는 이웃 아이들 이름을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억척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 불평을 모르는 사람.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대신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런 어머니가 젊은 조직원 둘에게 멱살을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유는 보호비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황금파가 그 시장 일대를 장악하면서 정해놓은 금액이었는데 지난달 가게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수리비가 먼저 나가서 보름이 늦어진 것뿐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낮 2시 손님들이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에 들이닥쳐서 그릇을 집어 던지고 국솥을 발로 차고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다가 바닥에 밀쳐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아스팔트에 찍혔고 손에서 피가 났으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갑자기 바빠진 척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수는 그 장면을 골목 어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어머니는 더 깊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피가 나는 무릎을 짚고 허리를 펴며 일어났습니다. 2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입 준비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황금파의 조직도 주요 인물들의 얼굴과 이름, 보스, 최철웅의 취향과 습관, 조직이 새 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이수는 밤을 새워 외웠습니다. 황금파는 외부 인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조직이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보스 최철웅은 여자를 좋아했고 특히 겁없어 보이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이수의 입구였습니다. 조직의 첫 번째 술자리는 강남 어딘가의 룸살롱 안쪽 방이었습니다. 이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남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비웃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이 판에 끼겠다고? 이수는 개의치 않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직원 하나가 일부러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이수의 옷 위로 쏟아졌고 방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남자는 조금도 죄송한 기색 없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의 다른 남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수를 시험하는 것인지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기울인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웃음기가 그 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남자가 느끼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테이블 위에 꺾어 누르는데 걸린 시간은 숨을 한 번 쉬는 것보다 짧았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방 안의 웃음이 일순간에 뚝 그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수는 손을 천천히 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방 안쪽에서
보스 최철웅이 처음으로 이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흥미와 경계가 동시에 담겼습니다. 이수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 방에 들어온 이유가 지금 막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스 뒤쪽에 서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이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이수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이수를 보자마자 시선을 거뒀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복도 끝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진호가 뒤통수를 보여준 채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이수는 그 말이 경고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CCTV 화면 속에서 진호가 보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화면을 확대하자 봉투 겉면에 이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진호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귀 안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위협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그 말 안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건지 이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동기가 건넨 첫마디가 고작 그 한마디였고 그것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던지고 사라진 말이었습니다. 분노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머니를 무릎 꿇린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서 있는데 당연히 분노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결심대로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한데 이수의 마음 어딘가에서 자꾸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지워야 할 순간에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꺼내 보여주면서 부대 생활 2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혹한기 산악훈련 사흘째 밤, 팀 전체가 능선을 타고 베이스 캠프로 복귀하던 중에 이수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바위 사이 얼음을 밟은 순간 발목이 꺾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바람까지 불고 있었고 팀원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으며 규정상으로는 낙오자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수 앞에 쭈그려 앉더니 등을 내밀었습니다. 이수가 괜찮아, 천천히 가면 되라고 했을 때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올라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수가 망설이는 사이 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707은 동기를 두고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수는 진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능선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눈길과 얼음길을 번갈아 밟으며 진호는 한 번도 이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쉬어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했고 내려달라고 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고 진호가 군화를 벗었을 때 발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에 얼음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수가 야, 왜 그랬어라고 물었을 때 진호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하기 귀찮다는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라는 것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짓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웃음을 10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이수가 조직 기지 내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늦게까지 움직이다가 실수로 진호의 뒤를 밟게 됐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동선을 확인하다 보니 진호가 앞에 있었고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다 보니
기지 바깥 골목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수는 발을 멈춰야 했습니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보스 최철웅의 앞에, 환갑이 가까운 남자의 구두 앞에 진호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으며 보스는 무릎 꿇은 진호를 내려다보면서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수는 진호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진호의 동생 진우가 뇌종양이었다는 것을. 발견됐을 때 이미 3기였고 수술비가 석 달째 밀려 있었으며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온 상태였다는 것을. 진호에게 합법적으로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 하나 살리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접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수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뒤틀렸습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밀려온 건가,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 자체가 이수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목숨이 흔들리는 곳에 지금 이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미워하기로 했는데, 미워해야 일이 되는데 왜 자꾸 그 겨울밤 능선이 떠오르는 건지, 왜 자꾸 피 묻은 군화가 생각나는 건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이지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이수가 보스의 동선을 파악하는 척 복도 CCTV 화면을 확인하다가 한 장면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진호가 보스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건네는 봉투였는데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을 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수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보스에게 건넸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보스의 방에서 이수가 설치해 두었던 도청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보스의 눈이 이수를 향했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나선 사람은 진호였습니다. 보스의 방에 도청 장치가 발각된 건 이수가 잠입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보스 최철웅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방 안을 점검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을에 그렇듯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점검 담당 조직원이 방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환풍구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장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보스의 눈에는 그게 충분히 크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보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이수는 표정을 유지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척, 당황한 척, 같이 놀란 사람처럼 있어야 했습니다. 7년간 수사관으로 살면서 익힌 것 중에 표정 관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진호에게 쏠렸습니다. 진호는 보스를 향해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가웠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호의 눈이 이수를 향했을 때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읽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용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 창고는 기지 건물 맨 아래층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었고 환기가 되지 않았으며 불빛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수는 두 손이 기둥에 묶인 채로 진호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문을 닫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알아서 해. 진호에게 하는 말인지 이수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진호가 이수 앞에 가까이 섰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무서울수록 눈을 뜨고 아플수록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온 시간이 그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수는 맞으면서도 진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호의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고통인지 간청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수는 아프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끝까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호의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든 이수에게 남은 시간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입 초반부터 이수의 유일한 외부 연결선은 선배 형사 윤덕수였습니다. 이수가 처음 수사관으로 들어왔을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고 힘든 사건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으며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이수가 진심으로 믿어온 선배였습니다. 이번 잠입작전을 함께 설계하던 날 밤에 윤덕수가 했던 말을 이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반드시 지킨다.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이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지하창고 아니었습니다. 이수의 핸드폰이 압수된 상태에서 조직원이 발신 내역 하나를 보스에게 가져왔습니다. 보스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받은 사람은 황금파의 정기 후원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윤덕수였습니다. 이수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배신은 그나마 이유라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윤덕수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를 처음부터 알면서 팔았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 입으로 이수가 잠입하기도 전에 이미 반대편과 손을 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그 믿음이 그냥 없던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수는 기둥에 묶인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외부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이수가 여기서 사라져도 당장 알아차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니 앞에 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일단 버텨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이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진호가 몸을 기울여 이수의 귀 가까이 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숨소리처럼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뒷모습은 아까와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진호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더 버텨야 알 수 있다는 것을. 한참이 지난 후 진호가 다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손에 담배 갑 하나를 들고 있었고 이수의 묶인 손 가까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나가고 나서 이수가 손을 뻗어 안을 열었을 때 담배 대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치자 거기엔 주소와 숫자 그리고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디데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묶인 손목의 감각이 사라지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등에 닿는 느낌도 점점 멀어지면서 이수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지치거나 몸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깊숙이 저장해둔 기억을 꺼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수의 뇌가 꺼낸 장면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운동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의 운동장. 이수가 처음 새벽 운동장을 뛰기 시작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그해 봄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이수를 애워싸고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이수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앱이 없는 것. 딱 3글자였습니다. 선생님도 없는 교실 구석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며 그 말을 했고 이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보고 하루 종일 서서 밥을 팔고 밤늦게 돌아와 이수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잘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수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 무거운 것을 이미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음 날 새벽부터 뛰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10바퀴. 처음엔 5바퀴도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10바퀴가 됐고 2달이 지나자 20바퀴가 됐습니다. 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만 들으면서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뛰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이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수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뛰고 있는 동안만큼은 이수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이 이수를 707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수십 번의 체력 테스트와 심리 검사와 면접을 통과하면서 이수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지 않으려고 뛰다 보니 여기까지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어머니가 힘들게 키워준 것도, 그 모든 것이 이수를 무너뜨리는 대신 이수의 발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발바닥으로 지금 이 창고 바닥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이수는 눈을 떴습니다. 진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한번 확인하고 나서 이수 가까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숨소리보다 조금 크게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지? 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 고문은 연기였어. 최대한 실제처럼 보이게 해야 했어. 보스가 직접 보고 있었거든. 이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호의 손이 올라왔을 때 그 눈빛 안에 담겨 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수의 고통이 아니라 진호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진호가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 들어온 게 동생 때문만은 아니야. 처음엔 그랬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보스가 경찰 고위직 여러 명과 주고받은 자금 거래 내역, 마약 유통망, 거기 연루된 사람들 목록. 나 혼자는 한계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누군가 들어와 줄 사람을. 진호가 이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일 줄은 몰랐다. 이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 적혀있던 이수의 이름, 도청 장치를 지목하던 진호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떨리던 그 목소리. 이수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수를 살리기 위해서 진호는 지금껏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보스가 너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어.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시간이 우리한테 남은 전부야.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해. 이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72시간. 이수는 그 숫자를 가슴 안에 새겼습니다. 72시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운동장을 뛰던 12살짜리 아이가 707까지 왔는데 72시간 안에 방법 하나를 못 찾겠습니까? 그 시각 시장 골목 끝 작은 절에서는 한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딸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말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수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 밥을 먹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돌아올 때를 기약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기 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앉았다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자리에 먼저 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도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수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이수가 지하창고 바닥에서 눈을 감고 12살의 운동장을 떠올리던 그 시각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이수의 가슴 어딘가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건드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 두 발로 걸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호가 창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의 묶인 손 가까이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진호가 나가고 나서 이수가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담배갑이었습니다. 안을 열자 담배 대신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치자 주소 하나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단 3글자가 있었습니다. 디데이. 이수는 그 2글자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떨림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뭔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12살 새벽 운동장 첫 바퀴를 돌기 시작할 때 발바닥에서 느끼던 그 감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디데이까지는 72시간이었습니다. 진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수가 외부 특공대 팀원들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조직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스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진호를 불러들이는 장면을 이수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온 진호의 얼굴에는 이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스의 방에서 나온 진호의 얼굴에는 이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뭔가를 완전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오히려 조용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표정을 복도 끝에서 바라보면서 직감했습니다. 보스가 뭔가를 알아챘거나 아니면 알아채기 직전이라는 것을. 남은 시간이 72시간보다 훨씬 짧아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진호가 창고로 온 건 그날 자정이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은 자정과 새벽 4시 2번이었습니다. 그 사이 12분, 복도 카메라 사각지대가 생기는 12분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진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이수의 묶인 손목부터 풀었고 이수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손을 쥐었다 펴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2살부터 새벽 운동장을 뛰어온 몸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와. 진호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지하를 빠져나갔습니다. 진호가 앞서 걸으면서 코너마다 먼저 확인했고 이수는 그 뒤를 정확히 2걸음 거리로 따랐습니다. 10년 전 부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알며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했던 시간이, 함께 능선을 넘었던 시간이 그대로 두 사람의 발걸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꺾고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8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서버실은 지상 2층 끝 방이었습니다. 진호가 사전에 파악해둔 위치였고 자물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버 냉각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이수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마약거래 장부, 자금 세탁 내역, 경찰 고위직과의 금전거래 기록. 황금파가 세계광역시를 장악하면서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폴더 안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하고 USB에 옮겨 담는 동안 진호는 문 앞에 서서 복도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소리를 낮췄습니다. 시계가 없어도 시간이 흘러가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복사 진행 바가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복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4분 22초였습니다. 이수가 USB를 뽑아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진호가 그것을 받아 재킷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됐다. 가지고 있다. 이제 쓸 수 있다. 외부와 연결이 닿은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진호가 조직에 잠입하면서부터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위성통신기가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을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707 훈련 과정에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기지 건물 옥상 환풍기 뒤쪽 구석에 숨겨진 그 장치를 꺼내 주파수를 맞추는데 3분이 걸렸고 신호가 잡히기까지 또 1분여 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공대 팀원 박성민이었습니다. 이수와 같은 해부대에 들어왔고 지금은 광역수사대 특공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가 잠입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윤덕수 말고 이수가 진짜로 믿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박성민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듣고 있지? 듣고 있어. 디데이는 내일 새벽 3시야. 항구 창고로 와. 인원은 최대로 데려와. 그리고 성민아. 이수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윤 선배는 빼.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 두 글자가 이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를 풀어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처럼 박성민도 어딘가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통신기를 끄고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쪽에 퍼져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쪽을 바라봤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저 불빛들 사이에 어머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새벽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절에 가고 있거나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일 새벽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이수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진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아무것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이수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눈을 감자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진호의 USB 안에 담긴 것들, 거기 담긴 모든 이름과 숫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황금파도 그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어머니의 골목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보호비도 멱살도 깨진 그릇도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생각을 가슴 안에 품은 채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기지 안 어딘가에서 보스 최철웅이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스는 그것을 한번 내려다보고 나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끈질긴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오늘 밤 옥상에서 잡힌 위성통신 신호의 주파수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스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어요, 두 사람. 디데이 당일 새벽 항구 창고로 향하던 이수와
진호의 앞을 보스의 차량 대여섯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진호가 이수 앞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이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진호가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 어깨가 기울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수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이었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길은 평소라면 20분 거리였습니다. 진호가 미리 파악해둔 우회로를 이용하면 15분 안에 닿을 수 있었고 박성민의 특공팀이 새벽 3시에 맞춰 들어오면 정확히 겹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할수록 무너지지 않는다고 진호는 말했고 이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10년 전 부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작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작전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틀어집니다. 그런데 항구로 꺾어지는 마지막 골목에서 두 사람의 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대여섯 대가 골목 양쪽을 막고 서 있었고 그 뒤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순간적으로 수를 셌습니다. 15,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조직의 병력이 전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보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처음부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호가 이수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총소리는 예고 없이 났습니다. 이수가 진호의 이름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고 진호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 어깨가 기울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수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가 달려가 진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재킷 왼쪽 어깨 아래가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호야. 이수가 불렀습니다. 진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USB 지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수는 진호를 내려다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가 맨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10년을 버텨온 것도 오늘 밤 자신의 앞을 막아선 것도 전부 그 USB 하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수는 진호의 재킷 안쪽에서 USB를 꺼내 손 안에 꼭 쥐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보스 최철웅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보스는 쓰러진 진호와 그를 안고 있는 이수를 번갈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수고했어요. 진짜로.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스가 이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 주면 여기서 끝내줘. 이수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보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경위님, 이 상황을 잘 봐요. 당신 팀은 새벽 3시에 빈 항구에 도착할 거예요. 우린 이미 장소를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것 봐요. 보스가 옆에 서 있던 조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 불빛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박순례 씨가 두 손이 묶인 채로 조직원 둘에게 양쪽에서 붙들려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허리는 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랬습니다. 붙들려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수는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응, 의리, 그런 건 돈 앞에선 쓰레기야. 보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경위님.
이 나라에서 진짜 이기는 게 뭔지, 내가 지금껏 살아남은 게 왜인지. 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있습니다. 진호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있습니다. 박성민의 팀은 잘못된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USB는 손 안에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막혔다는 것은 전부 보스의 시선에서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의 시선에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 안에 USB가 있고 아직 박성민과 연결할 방법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보스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고개를 숙인 건 항복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진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호의 눈이 신라처럼 떠 있었습니다. 이수와 눈이 마주치자 진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이수의 손목 안쪽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손목에 묶인 줄 사이로 작은 무언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이수는 눈을 내리깔아 확인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발신기였습니다. 진호가 잠입 첫날부터 몸에 붙이고 다닌 것이었는데 이수는 그것을 이제야 봤습니다. 발신 버튼은 엄지손톱으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수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박성민은 지금 잘못된 장소로 향하고 있지만 이 발신기 신호는 위성을 통해 어디서든 잡힙니다. 훈련 때 배웠습니다. 707 잠입 교범 14페이지. 비상신호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되 한 번 누르면 팀 전체가 실제 위치로 전환해서 움직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알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움직임도 바뀐다는 것을. 이수는 보스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USB 드릴게요. 보스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역시 현명하네요. 이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는 척하며 엄지손톱으로 발신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었습니다. 박성민의 팀이 신호를 받고 이 위치로 전환해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수가 이 자리를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진호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했으며 USB를 내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보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주세요. 이수는 보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싫은데요. 보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항복하는 줄 알았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스 주변의 조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올렸습니다. 707이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일수록 먼저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고. 그리고 이수가 움직였습니다. 이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박성민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수는 이미 경호원 셋을 바닥에 눕혀놓고 보스 앞에 서 있었어. 그 상황에서 박성민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707 출신인데 그날 이수 보고 처음으로 무서웠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호가 피를 흘리며 준비해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스도 조직원들도 이수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신호를 받고 위치를 전환해서 항구 골목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20명 가까운 조직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고 가운데에 이수가 서 있었는데 이수의 주변에 이미 셋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공대가 레펠 하강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수는 혼자서 그 한가운데 서 있었고 보스 최철웅은 이수를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성민은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수가 버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버티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눌러둔 것이 터지기를. 이수가 발신기 버튼을 누른 것은 6장의 마지막이었지만 진호가 준비해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이 조직에 잠입한 첫날부터 한 가지 일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거래 현장마다 보스가 외부 인물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진호는 소형 녹음기를 심었습니다. 탁자 아래, 차량 시트 틈새, 회의실 화분 속에 하나씩 숨겨두었고 그렇게 모인 녹음 파일이 17개였습니다. USB 안에 들어있는 장부 데이터와 함께 그 17개의 파일에는 보스의 목소리가 있었고 건설사 대표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이수가 7년 동안 믿어온 윤덕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그 파일들을 USB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잠입 초반 진호가 조직 밖에서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독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구독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신 라이브 방송 장비와 위성 송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사람에게 이미 2달 전부터 파일을 조금씩 전달해 두었고 디데이 신호가 오면 전부 라이브로 터뜨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발신기 버튼이 눌린 순간 그 신호는 박성민에게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그 사실을 보스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것. 박성민이 오기까지, 그리고 진호가 준비해둔 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난은 이제 끝내요. 목소리에 차가움이 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이수 쪽으로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숨을 한 번 고르면서 발의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707 훈련 교범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다수를 상대할 때는 중심을 잡고 먼저 오는 사람을 다음 사람의 방패로 사용하라고 이론으로 배웠고 몸으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범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뒤에 묶여 있을 때, 진호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는 것은 교범에 없었습니다. 이수는 그 답을 12살 새벽 운동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서울수록, 아플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이수에게 달려든 순간 이수가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비껴서며 달려오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달려오는 조직원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지는 사이에 이수는 이미 세 번째 사람 앞에 서 있었고 손목을 꺾고 무릎 뒤를 걷어차는데 2번의 동작이면 충분했습니다. 소리보다 빨랐습니다. 설명보다 빨랐습니다. 이수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12살부터 새벽 운동장을 뛰어온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 때보다 쉽네. 그 말이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조직원들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위쪽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헬기였습니다. 2대였습니다. 박성민의 특공팀이 레펠 로프를 던지며 하강하기 시작했고 골목 양쪽 끝에서 동시에 경광등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차량들이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조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 최철웅이 뒤로 물러서려다가 뒤쪽에서 먼저 들어온 특공대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도시 어딘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한 남자가 라이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가 2달에 걸쳐 모아온 17개의 녹음 파일이 전파를 탔습니다. 새벽 3시에 잠들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화면에 보스와 건설사 대표가 주고받은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금 거래 금액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찰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윤덕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7회에 걸친 거래의 내용이 아무 편집 없이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스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세계광역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아온 사람에게서 이수는 한 번도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리라고 부르든 진실이라고 부르든 그것이 결국 이기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보스는 그날 새벽에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이수가 보스 앞에 섰습니다. 거창한 말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으로 7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자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직원들에게 붙들려 있던 어머니가 특공대원의 도움으로 묶인 손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이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가 보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놔드리세요. 그리고 이수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10년 전 부대에서 배운 것 중에 이수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 돌려차기가 보스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보스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박성민이 나중에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07 출신 중에 저렇게 깔끔한 마무리는 나도 처음 봤어. 이수는 쓰러진 진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진호의 눈이 떠 있었습니다. 가늘게 신라처럼 뜨고 있었지만 분명히 떠 있었습니다. 이수가 진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어?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진호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고 특공대원들이 보스와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골목 전체에 경광등 불빛이 가득 찬 그 소란 속에서 이수는 진호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이수에게 비켜달라고 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수의 등 뒤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고를 고아온 손이, 절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던 손이 지금 이수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창고 바닥에서도 울지 않았고 진호가 자신을 지목하던 순간에도 울지 않았으며 총소리가 나고 진호가 쓰러지던 순간에도 울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장 단단한 것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가장 따뜻한 것이 닿을 때입니다.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진호가 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힌 손에 힘이 없었지만 잡으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각자 버텨온 것들이 손과 손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호의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수가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빛이 발해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이 군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이었습니다. 이수는 이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훈련 수료식 날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는 이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인화했는지도 몰랐고 누가 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진호가 이것을 10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조직에 들어간 이후로도 보스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시간에도 이수를 지목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진호의 재킷 안쪽에는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화 속에 피가 고이도록 걸었던 그 밤의 기억과 함께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수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진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호가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습니다. 버렸어?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버리긴 왜 버려? 진호의 입가에 아주 작은 것이 생겼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피 묻은 얼굴에, 힘이 빠진 얼굴에,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10년 전 베이스 캠프에서 봤던 그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짓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진호는 수술실에 들어갔고 이수는 수술실 앞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이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수는 그 4시간 동안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해도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수술실 안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밖에서 이수도 버티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수 옆 의자에 앉아서 이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지금쯤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국밥 한 그릇 하러 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이웃 상인들이 알아챌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딸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복도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돌아가는 데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진호가 회복실에서 눈을 뜬 건 수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이수가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어깨 쪽으로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수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는 자리에 앉으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진호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수가 말했습니다. 경찰 복직 추천서야. 진호가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왜?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707은 동기를 두고 가지 않는다고. 내가 가르쳐줬잖아. 진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잠시 있었습니다. 이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결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이수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진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습니다. 황금파는 그날 새벽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스 최철웅은 구속됐고 건설사 대표도 같은 날 오전에 소환됐으며 진호의 녹음 파일에 이름이 올라있던 경찰 고위직 2명과 윤덕수는 직위 해제 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새벽 3시에 시작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뉴스 첫 화면은 전부 그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씩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보호비 봉투를 들고 왔던 조직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 조용해졌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소식을 가게에서 들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신문을 들고 와서 펼쳐 보여줬고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한 번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한 그릇 더 끓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뻐도 슬퍼도 안도해도 어머니는 밥을 끓였습니다. 먹여야 할 사람이 있으면 밥을 끓이는 것, 그것이 25년 동안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진호가 병원에서 나온 건 수술 후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수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이수가 말했습니다. 가는 데가 있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어디? 이수가 대답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서 있다가 따라갔습니다. 10년 전 부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수가 앞서 걷고 진호가 뒤를 따르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 앞에서 이수가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손님들이 한창이었고 가게 안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그릇을 나르다가 이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국밥 2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앉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국물 끓는 소리와 시장 골목의 소음이 섞여서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그릇에 깍두기를 하나씩 더 얹어줬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으며 어딘가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골목이 한 달 전만 해도 조직원들이 활보하던 곳이었고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곳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쁜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 좋은 시간이 쌓이면 그 기억이 조금씩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다 비워졌습니다. 진호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다. 이수가 말했습니다. 원래 맛있어. 25년 된 집이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카운터 쪽에서 묵묵히 그릇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가에 아주 작은 것이 생겼습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이수는 복직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진호도 경찰청에 복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류를 내고 청사 계단을 내려오는데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제자리에 돌아오면 그래. 두 사람은 계단을 다 내려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을 햇살이 청사 앞 광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호가 먼 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동기야. 이수가 대답했습니다. 왜?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등 지켜줄게. 이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707은 동기를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다시 군복을 입은 건 그달 말이었습니다. 이수와 진호가 나란히 연병장 트랙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고 운동장 흙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진호가 어깨를 한번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아프다. 이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뛰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는 모르는데. 이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배워. 그렇게 두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아직 다 낫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서 발의 리듬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됐습니다. 10년 전 그 능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뛰는 것만으로 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진짜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이수는 총소리가 났을 때도 아니고 사방이 막혔을 때도 아니고 지하 창고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어머니가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을 세 걸음 거리에서 지켜봐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채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알게 됐다고. 사람이 버티는 힘은 대단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오고 새벽 5시 운동장에서 오고 피 묻은 군화를 신고 걸어준 사람에게서 온다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지탱한다고. 인생에서 진짜 전우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 쓰러졌을 때 등을 내어주는 사람 하나,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주는 사람 하나.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조직도, 어떤 배신도, 어떤 절망도 결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수와 진호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이수와 진호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한 번쯤 무릎을 꿇어본 사람이라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버텨온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버텨온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